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 3부에서 여러분과 만나볼 코너 여의도 청년 정치죠. 정말 찐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국의 정말 열악한 정치판을 한번 참신한 시각으로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도 찐 청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오늘은 진짜 어디는 습도가 100%인 데가 있대요. 네. 저 진짜 걸어오는데 물속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걸어왔거든요. 정말. 근데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어디서 걸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공항철도 타고 내려가지고 걸으면 좀 덜 걷는데 이 6호선 타고서 6호선. 내려가지고 걸으면 더 많이 걸어요. 그럼요. 거의 다행히 세정거장 공항철도 타고 왔습니다. 근데 6호선 타가지고 여기 걸어오려면 지하로 공항철도까지 나와서 올라오는 게 제일 낫죠. 요새 같은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저는 사실 우리 박성민 최고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별 관심이 없어요. 90%가 넘게 나오는데 그 무슨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관심 가지시면 되죠.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나름 치열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77.7%를 넘기는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돼요? 누가 되느냐. 근데 이 국민의힘은 진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신임 당대표가 됐는데 62.84%. 전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2021년 전당대회 그때 당시에 이준석 후보가 50% 초반 52인가 53인가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 38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가 55%인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62.84%.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엄청나게 많은 퍼센티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받았느냐? 제가 칼럼을 쓰느라고 아까 이걸 찾았는데 몇 퍼센트냐면 62.65%예요. 네, 62.65입니다. 이야. 당원 근데 내 신기한 게 뭐냐면 친윤을 주장했던 원희룡 후보는 19.04%예요. 네. 예? 이러면은 이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맨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어차피 어대안의 기류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경원 후보가 과연 이거를 혼자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던 고민 와중에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본격 참전이 되면서 여기까지는 윤상현 후보까지 한동훈 대 반한동훈에서 3대 1의 구도로 표를 갈라가면서 결선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처음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그 나경원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까지 굉장히 열심히 뛰셨지만은 처음부터 잡혀있던 그 어대한 프레임을 깨지는 못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좀 보여줄 수 있는 경륜과 경험과 좀 당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가 나와야 됐는데 당이 너무 좀 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서도 이제 재밌었던 게 저희도 정말 끝까지 몰랐어요. 끝까지 몰랐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중간에 알면 큰일이에요. 네, 전당대회 딱 시작하고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선관위원들이 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선관위 여기가 각자 밀봉한 봉투들을 하나씩 까거든요. 하나씩 까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았어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게 62, 63 이렇게 이 수치로 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든 당심이든 보는 시각이 같았다. 그 시각은 당이 좀 이제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측은?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한 사람들만 좀 망한 모양새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동훈 후보 이젠 대표시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인지도라든지 전투력이라든지 그 전당대회 후보들 가운데 호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고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그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려고 했던 여러 프레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사상 검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이모부 논란 뭐 이런 것까지 소환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김건희 여사 그거는 진짜 김건희 여사 문자 뭐 무시 논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관련한 그 폭로, 그게 이제 과연 마이너스가 될 거냐 했는데 대세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만큼 이게 어쨌든 여야 대치가 굉장히 강해지는 국면이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몰아준 그 마음에는 좀 잘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 이만한 전투력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부분이 많이 작동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든 게 당심과 민심, 아까 이승환 위원장이 그 쫓아갔다 이 말씀하셨는데 다르지 않았다. 이 당심이 민심을 쫓은 경우가 언제냐면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당시 후보가 대한민국 역사 최연소 당대표가 됐을 때예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러면 전략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건 뭐냐면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한 결과가 전략적 투표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당신과 민심이 같이 가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만큼 사실 지금 위기감, 다시 말해서 정권 재창출은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의 표현 때문에 당신과 민심이 같아지지 않았느냐.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네, 그것도 맞다고. 이제 이전 전당대를 살펴보면 저도 이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네 번째 전당대를 했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했던 전당대를 빼면은 앞선 두 번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때 한 번, 이준석 당대표 때 한 번이었습니다. 근데 김기현 당대표 때 같은 경우는 이때 투표율이 55%였어요. 55%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가 45%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는 김기현 대표 때에 비해서 6.59가 낮고, 그리고 이준석 전당대 때 비해서 3.15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전당대는 확실한 차이가 있던 게, 맞아요.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는 정말 조직 투표가 됐어요. 우리가 흔히 조직에 동원됐냐 안 됐냐 이 얘기를 할 때, 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만 표현해도 밑으로는 정말 물밑 작업들이 많이 가거든요. 막 이렇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문자 받았나 물어보고 해서 모든 조직이 다 총동원된 거였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 전당대회는 정말 우리가 바람 선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과 바람이 극단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투표율이 이번에 그렇게 높지 않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투표율 보고 이거는 확실히 조직표가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으로 갔다. 바람으로 갔다면 민심하고 비슷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전투력 있는 인사다라고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부분과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잘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잘 싸울 선수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아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로 좀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조직표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좀 명확한 오더가 내려오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오더가 내려와도 움직일 만큼 동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용산의 힘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던 선거였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을 때 그 조직표가 움직이겠죠. 근데 위에서 내가 존중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자꾸 오더를 내렸을 때 그걸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아마 투표하는 것도 이루어졌을 거고, 한편으로는 좀 너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심하니까 좀 유보하는 표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용산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선거였기 때문에 이른바 윤심이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투표가 이뤄지기에 쉬운 환경이었고, 그리고 다른 뭐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전략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그럴듯한 얘기들, 아니면 뭐 여당 대표가 됐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생산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오히려 표가 비등비등하게 나와서 결선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 때려잡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예. 없는 얘기를 박성민 씨가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할까요? 그러면 또 거기에 제가 보충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가 더가 뭐가 있냐면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는 공천권을 가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랬죠. 네. 결국 행사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당협에서 다 독려를 하고 우리 이만큼이나 참여했습니다를 생색내야 되는 그런 전대였는데 이번은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협위원장들도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뭐라고 다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흐름대로 가보자. 아, 그 덥기도 하고 뭐 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용산이나 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약간 당원들의 반란 같은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용산의 그립감이 작동하지 않고 뭔가 용산의 시그널을 받고 출마한 것처럼 보였던 원희룡 후보가 선전하지 못하는 모습들 자체가 저는 모든 게 결국 대통령 레임덕의 시그널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 말씀하셨는데 19.04% 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62.65%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친윤의 어떤 어제 이건 조경태 의원의 얘기입니다. 친윤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조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국갤럽 또 시작인데 7월 19일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 정례 조사입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000명을 남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 조사를 보면 물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여론 조사인데 이거를 보면은요.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게 40% 중후반에서 50%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번 50%였어요. 하지만 작년 38 전당대회 직전의 여론조사 2023년 3월 3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이건 지나간 거니까 한참 전이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이때는 64%가 보수층에서 64%가 윤 대통령을 지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 한 뭐 15, 6%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났다라는 거는 박성민 최고가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어제 제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세요. 이게 약간 배를 갈아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가 부서지고 해도 이게 그동안에는 어쨌든 뭐 김기현 대표나 이럴 때에는 그냥 좀 고쳐서 써보자 이렇게 좀 수리해서 써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총선 참패도 했고 그 뒤에 대통령께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뭐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여론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을 완전히 떠나서 갑자기 민주당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지라는 게 보수 진영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거고 그 대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라든지 그 정치적으로 뭔가 승계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갈아탈 새로운 배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배 얘기하니까 요새 그 TV 광고 중에 에요 뭐 이런 광고 나오잖아요. 아 갑자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네. 덥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전당대 재밌었던 게 저는 이번 보고 나서 지난 3차 전당대를 한번 다시 돌아봤는데 그때는 김기현 대세론으로 완전 굳혀진 전당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김기현 대표의 득표율이 52.93, 53%였습니다. 그런데 2등이던 안철수 후보가 23.37%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 확실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의 인지도 싸움 갔을 때도 이 정도는 됐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인지도도 뭐 안철수 후보만큼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9% 이 당원 투표에서 그렇게 못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뼈아프게 살펴봐야 되고요. 지난 3차 전당대회 때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3등을 했었어요. 이때 14.98% 15% 많이 받았네. 네, 15% 했었는데 이번에 당원만 대상으로 했을 때도 나경원 후보하고 하고 비슷하네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에 뭔가 좀 이것
A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15%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 삼지대인 것 같고 당내 삼지대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개인의 이미지와 이런 걸로 했을 때도 지난 안철수 후보 이상으로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자. 3분 남았네. 밥 먹는 시간까지. 오늘 대통령실 용산 가서 밥 먹잖아요. 그죠? 만찬을 갔는데 이 뭐 낙선하신 분들 그리고 신임 당 지도부들 그리고 과거 구 지도부들 이렇게 좀 밥을 먹는데 어떤 정치평론가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한동훈 대표를 같이 먹자고 얘기한 건 원어브댐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신임 당대표랑 독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그 새로 뽑힌 지도부만 불러서 축하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떨어진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이렇게 부르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원오브 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 신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을 격려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만찬. 자리까지 그렇게 뭐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기는. 근데 이승환 위원장 네. 그 용산 가서 밥 먹어봤어요? 그럼요. 여기 파인그라스라는 데가 그 대통령실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던 구 양옥 같은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직원들이 라면 먹고 이런 데인데 저녁에 이제 만찬하거나 거기서 그랬을 라면 때 먹었어요, 네, 거기서 라면 샌드위치 먹어요. 근데 이게 저녁에 이제 대통령 행사했을 때 그 직원들 라면 먹던 그 장소에서 테이블만 붙여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만찬하시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예전 그 비대위와 새로운 지도부의 과도기적 상태에서 다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치하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고 한동훈 대표와의 그 별도의 자리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여기 파인그라스 들어가는 거하고 대통령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출입 절차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별도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녁도 먹고 방송하다 보니까 라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갑자기 배고프네요. 라면을 먹고 싶네요. 자, 그러면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청년 정치 3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최고위원님. 예. 한동훈 이제 당대표 신임 대표가 그 차상병 특검 제3자 추천 이거 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봐도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3자 특검 하자 그러면 그거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뭐 그렇다고 뭐 덥석 받기도 좀 애매하고. 그럼 이제 한 텀 쉬었다가 받더라도.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보면 어쨌든 야당이 추천하는 그 기존 안을 고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과 이 아주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당선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좀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던 게 아니라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조건 없이 민주당과의 협상에 좀 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좀 아까 우리가 2부에서 신평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신평 변호사님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어떻게 월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원내대표가 해야 될 거 왜 당대표가 얘기하냐 이거죠. 그럼 당대표 왜 뭐하러 뽑아요? 왜 저한테 따져요? 신율, 신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해주십시오. 전별 네. 아무런 친척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우리 당의 분열을 위해서 이거 당장 받아라 너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아주 핵심이 하나 빠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공수처의 결과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제3자 특검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당 새로운 지도부를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선출이 된 최고위원 2명이 또 나와서 이건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 원내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원내와 원외를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원내와 우리 당의 원내와 원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내는 거기다가 영남이에요. 근데 원외는 다 정말 서울 수도권이죠. 목숨 걸고 선거 뛴 수도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외시잖아요. 근데 원외의 또 유일한 영남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시작부터 이게 원내 의원들과 한동훈 위원장을 갈라치기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원내와 원외 전체를 갈라치기 하는 거고 그게 또다시 영남과 비영남 수도권을 갈라치기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통합으로 나아갈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갈라치기는 민주당이고 두 번째 갈라치기는 우리 당 안에서 나오는데 이거에 좀 명확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아닌 제3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첫 시작부터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당이랑 협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겠지만 일단은 발의 자체가 가능하냐 이 지점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원내에서는 분명 친윤계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칼을 갈고 있을 거거든요. 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첫 번째 과제로 이 최혜병 특검법을 하려고 하면 뭐 시그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막으라고? 그럼 그 굉장히 저는 결사적으로 막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어쨌든 의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아하. 원내와 원외를 갈라쳐서 이제 소위 말해 한동훈 대표 힘 빼기 작전이 어쨌든 저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내 의원들 사이에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원내 의원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과거에 있었던 연판장 사태 이런 것도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질문. 아까 친윤이 많이 힘이 빠졌다 그러셨는데 힘이 빠졌는데 그 의지대로 그 당이 움직여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민심 앞에서는 친윤들이 한없이 작아지지만 이 여의도 국회라고 하는 이 배지들의 영토에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당을 이끌어갈 때 어쨌든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 혼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원내 현안들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 친윤 의원들이 다 같이 짜고 협조를 안 해주면 그건 그거대로 힘이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이 대면 조사 문제예요. 이게 제가 어디에 제가 칼럼을 오늘 쓰고 넘겼는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거 꼴이거든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하는 취지는 뭐였었냐 하면 국민적 의혹을 낮추기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커져버렸어요. 일단 첫째, 이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부터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한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저는 절충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한 거를 가지고 무슨 특혜다. 이거는 뭐 성격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첫 번째 현직 영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은 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영분이 이렇게 직접 나간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 요청에 대통령실이 협조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거는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제일 긴장해야 될 거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지금 돈봉투 연루된 의원들 4차 소환 조사까지 소환 요구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어떤 특혜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영부인이 직접 나가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거의 목적은 조사를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영부인이기 때문에 포토라인 서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영부인이라서
기각될 수도 있는 사건에 역차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주요 인사들의 비공개 조사 받는 거는 제일 처음 시작한 제도로 만든 것도 조국 장관이었고 그 혜택을 제일 처음 누린 것도 조국 전 장관이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였어요. 그랬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말로 그 절충안을 찾아서 조사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그냥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법치의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만약에 여사께서 나 이거 조사 안 받을 거야, 협조 안 할 거야 하면 조사할 수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순전히 자발적으로 본인이 받아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진짜 검사위의 여사라는 말이 입증되는 그 사안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건을 가지고 가가지고 출장 서비스를 해준 거라고 보이는 거죠. 검찰청이 위험해서 경호상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했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 안 되죠.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그 위험한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는 거는 그건 왜 그거는 괜찮고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들도 과거에는 검찰청 다 출두하고 다 검찰청에서 조사받았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이렇게 엄청난 보호막이 생기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거랑 다른 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안한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들이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엄포를 놨다고 하잖아요. 조사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조사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절차적 공정이라던가 형식적인 최소한의 정의 요건들이 갖춰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만한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는 있죠. 그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그냥 수사에 협조를 해서 조사를 받은 거고 그냥 조사에 협조해서 조사를 받은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기소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은 거고요. 이건 확실히 다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현직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혀서 국민들한테 다 공개된 이상 국민들이 봤을 때 유죄예요.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유죄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뭐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정서적으로는 그렇죠. 유죄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뭐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 다 제출하고 어떤 사전 조율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공개가 되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는 법 앞에 성역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민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패싱 논란이에요.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래가지고 그 2부에서 우리 인터뷰할 때 심평 변호사님은 뭐 이 한 팀이라는 의혹 한동훈 대표와 뭐 이원석 총장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패싱이라는 거는 좀 그 상명하복이 중요한 검찰 조직에서 상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차 설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경이 없기 때문에 그 보고하지 않았고 그 조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명품 가방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보고가 늦어졌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또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수사 지휘권에서 배제되는 것과 네. 이 대상자를 부르는 걸 비밀로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네. 누가 뭐 빌린 아무것도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지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예.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고 공개해서 조사했고 그 조사 결과를 알렸다라고 하는 일안이 있고 그리고 이안 정말로 그냥 절충안을 해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모처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그나마 절충안을 찾은 게 그 경호처 소속의 건물로 들어가서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검찰총장의 감정적 반응 그게 네.
그렇죠. 검찰총장의 감정적 반응이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본인의 정의는 제가 이해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근데 이 사상 초유의 현직 영부인을 조사한 이런 사건에 본인이 이렇게까지 반응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 경위를 좀 파악하고 수사 내용을 나중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경위를 좀 보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전담 수사팀을 꾸려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었던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검찰청 소환을 강조했던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청으로 소환하라.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분명 국민들 앞에 약속을 검찰총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따로 이렇게 제3의 짬짬이 조사를 한 거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리고 허수아비로 사실은 세워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뭐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사실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회복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 근데 거절당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중앙지검에서는 근데 뭐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 그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지 안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보고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건 역시도 이미 김건희 여사 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중앙지검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를 안 한 것은 의도적인 무시였고 의도적인 패싱이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이거는 결국 검찰총장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조사. 그렇다면 이거가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본인의 평소 가지고 있던 지론이나 이런 부분은 쭉 하겠지만 이 사건을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법적 절차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그 문자 사건에서 나왔던 그래도 사과해야 되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법적인 거는 이 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서 받은 거대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어떤 뭐 사과 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적 눈높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뭐 이게 예고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무슨 예고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그 젊은 사람이 예고편을 안 해요. 에? 젊은 사람 왜냐면 네. 요새 극장에서도 예고편 하긴 하는구나. 예고편이라고 맞아요. 이제 말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딪혔던 게 사실이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 예. 이슈를 가지고도 사실은 부딪혔던 거고.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라고 말했던 이원석 총장의 말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논란을 대응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완전히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또는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뭐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덕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날선 반응을 보이고 뭐 일부에서는 벌써 한동훈 특검법 얘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당대회 때 그 현장 갈 때 전국에서 당원이 선거인단이 한 10,000명 모이는 그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놀랐던 게 우리 당원들 모두 혀를 끌끌 찼던 게 그 전당대회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찾길 골목골목마다 조국 대표가 환영의 현수막을 걸어줬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국정농단 자백, 국민의힘 화이팅이라고 완전히 조롱하고 이렇게 희롱하는 그런 현수막을 붙인 거 보면서 우리가
정치가 복원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도 우리 전당대회장에는 또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셔서 끝까지 다 축하해주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의전해주시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다른 당은 개혁신당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전당대회까지 우리 대한민국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정당의 그 1만 명이 모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 행사까지 조국 대표가 과연 저렇게 조롱하고 희롱해야 되는가?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화나는 거 넘어서 굉장히 좀 슬픈 하나의 단면이라고 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한동훈 특검 말도 안 되는 뭐 특검법이지만 조국 당은 밀어붙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감정이 지나치게 들어가면 좀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분들의 마음을 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완전히 또 궤를 같이 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고발 사주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불거졌던 논란 중에 한동훈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댓글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특검을 추진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근데 아직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구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시작이 됐고요. 대통령실 청사 앞에 야외 정원이 있어요? 야외 정원이 있는데 이번 그 만찬 장소가 일각에서 거기서 삼겹살 거기서 이제 구워서 그 파인글라스 건물 안에서 이제 들어가겠죠. 이 더운데 그 밖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더우다 굽는 거. 아유,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먹는 얘기만 우리가 오늘 계속. 그리고 제가 전당대회 얘기 나와서 이 얘기 간단하게. 꼭 하나만. 우리 한동훈 대표랑 이 최고위원들은 우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왜 그러냐면은 야, 사회생활 하시네. 전당대회 때 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팀 한동훈이었거든요. 예. 근데 팀 한동훈이란 단어가 언론에 제일 먼저 나간 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